안녕하세요, 달러트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니케이 지수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57,000선을 돌파하며 전무후무한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카이치 산하 정부가 들어서며 일본이 다시 일어서는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근거가 바로 세계 최대 대외 순채권국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전 세계에 깔아놓은 자산만 수백조 엔이니 망할 리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릅니다. 그 건물주 일본의 내부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걱정이나 하지 일본 걱정할 때냐 하실 게 아니라 몇 년 뒤 한국의 모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구조적 위기를 분석하고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왜 원화가 아닌 달러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 생존 전략을 함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일본은 30년 넘게 세계 최대 1위 순채권국이었습니다. 수출해서 번 돈으로 해외 공장 사고 채권 사서 앉아서 이자 받는 건물주였죠. 그런데 최근 데이터는 충격적입니다. 일본은 이제 성숙 채권국을 넘어 채권 소진국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는 물건 팔아 버는 돈, 무역수지죠? 이거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졌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자 수익으로도 그 적자를 못 메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쌓아둔 자산을 헐어 써야 하는 단계입니다. 생산시설은 다 해외로 나갔고 내부 산업 경쟁력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엔저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일본 안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를 따라하는 걸까요? 최근 등장한 다카이치 산하 정부가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 할까요? 리스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대로 있으면 서서히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첫째, 초저금리 유지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인플레이션에도 금리를 못 올리고 벌벌 떨까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0%가 넘는 약 1,100조 엔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한 해 예산의 25%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는데 만약 금리가 1%만 올라도 9년 뒤에는 추가로 지불해야 할 이자만 연간 약 70조 엔 이상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일본 방위비의 몇 배가 넘는 돈인데요. 금리를 올리는 순간 정부 예산 자체가 마비될 겁니다. 그래서 다카이치는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일본은 안 된다고 못 박는 겁니다. 정부가 망하지 않기 위해 금리를 억누르고 그 대가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엔저를 국민들에게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전략 산업의 몰빵입니다. 단순히 복지 예산으로 돈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다카이치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와 AI 분야에만 10조 엔, 우리 돈 약 90조 원 이상의 공적 지원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본 내부의 생산 가능 인구가 1995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AI와 로봇으로 산업 구조를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일본은 미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셋째, 의도적 인플레이션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다카이치는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대신 명목 GDP를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명목 GDP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국가 부채의 비율은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가가 2% 오르면 1100조 엔의 빚은 실질적으로 20조 엔 넘게 가치가 깎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빚을 탕감받는 효과죠. 하지만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이 은행에 넣어둔 1,000조 엔의 예금 가치가 똑같이 깎이는 겁니다.
정부는 빚을 털어내서 좋겠지만 현금을 쥐고 있는 개인은 나도 모르게 인플레이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은 더 팍팍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자구책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엔화 가치를 희생시켜서라도 산업을 살리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은 박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살기 위해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 이게 사나이노믹스의 민낯입니다. 어떤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올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까요? 이제 우리 이야기 해봅시다.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다들 예적금이 가장 안전하다 여기고 서울 아파트 한 채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자산 쏠림을 비교해볼까요? 한국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일본 버블 때랑 똑같습니다. 인구 구조는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릅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데 내수 경기가 좋을 리가 있습니까? 내수시장 크기도 일본보다 작잖아요. 주식시장은요, 삼전 가자라며 비투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대박이 나서 주식 안 하던 사람들까지 달려드는 상황이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벌었단 사람은 보기 힘들죠. 우리는 지금 부유한 국가가 된 일본의 길을 가고 있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화는 일본처럼 기축통화의 지위가 없습니다. 게다가 버틸 비상금, 즉 대외자산 또한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다면요, 일본보다 더 혹독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원화 자산에서 달러 자산으로 가치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실비보험만큼이나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원화 자산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 절반 이상이 한국 경제에 저당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노인들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집값은 높지만 팔리지 않아 당장 쓸 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여유자금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통화, 달러로 들고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오면 원화는 휴지 조각이 되지만 달러는 치솟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보다 더 큰 시장, 더 확실한 혁신이 있는 미국 시장, S&P 500과 나스닥 100에 내 노후를 맡기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1위의 순채권국 지위를 이용해 어떻게든 버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엔화 가치를 녹이고 금리를 억누르는 정책은 일본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철을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대비해야 하겠지요?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돈을 찍어내고 정책을 써서라도 시스템을 유지하겠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인은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의 늪에서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이제 국가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도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의 영광은 대외 순채권국 시스템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시스템이 왜 대단하냐면 일본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해외에서 매달 배당이라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늙을지언정 굶지는 않는 비결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근로가 어려워져도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현금 흐름이 생긴다면요. 일본이라는 국가는 달러 자산을 들고 있어서 부유했지만 일본 국민은 엔화만 들고 있다가 가난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대외 자산을 늘리는 단계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달러 연금도 만드세요. 은퇴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원화로만 나온다면
물가 상승의 속수무책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 생활비의 가치도 함께 깎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일부를 미국 배당 성장 ETF나 월 배당 ETF에 배치하세요. 한국 경제가 흔들려 환율이 치솟을 때 여러분의 달러 배당금은 달러 연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적당한 집안채면 충분합니다. 일본 노인들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수억 원짜리 집을 있는데 당장 병원비로 쓸 현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부동산은 거래가 끊기면 돈이 묶인 감옥이 됩니다. 2025년 기준 한국 가구 자산의 75.8%가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이제는 자산 비중을 부동산 위주에서 금융자산 위주로 서서히 옮겨야 합니다. 저는 현재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5대5, 나아가 7대3이 최종 목표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 특히 달러 자산으로 만드세요. 셋째, 꾸준한 적립식 투자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데 나중에 살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율은 신의 영역입니다. 한꺼번에 몰빵하기보다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매수하세요.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을 믿고 저스트 바잉 해보세요. 하락장이든 변동성장이든 시장의 흐름에 1위하지 마시고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달러 자산에 넣으면 환율이 높을 땐 적게 사고 낮을 땐 많이 사게 되어 결국 평균 단가가 안정됩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복리의 마법과 달러의 안정성을 동시에 챙기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설계에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달러트리는 여러분의 경제적 풍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